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그 총선 패배 이후에 미통당에 이제 김종인 체제가 왔는데요. 네. 자, 저 부분이 뭐 김종인 씨가 기술자다, 뭐 정계에 네. 뭐 위기가 생겼을 때 비대위 전문이다, 기술자다,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한국 말고 세계에 어느 나라에 이런 식으로 선거 이기고 짐에 따라서 계속 비대위가 만들어지고 한 사람이 이 당 있다가 저 당 갔다가 이 당 있다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세 번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왔다 갔다 인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저 당 사람이기도 하고 이 당 사람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김종인에게는 이념이나 철학은 의미가 없는 걸까요? 일단 그걸 한번 우리가 아무도 고민을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젊으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젊은 시절에는 이제 뭐 교수 뭐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아마 주역의 정치에 본격적으로 참여하신 거는 이제 50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청와대 뭐 그 경제 그 뭐 부석도 하시고 하시면서 이제 그 이후에 또 민정당에 이제 뭐 그 국회의원도 하시고, 근데 이제 뭐 88년도에 이제 처음으로 관악에 이제 출마하셨다가 이제 이해찬 아들 치셔가지고 이제 지역구에서는 한 번도 당선을 못 되신 후에 이제 뭐 사실상 그 이후에는 뭐 이러저러한 또 안 좋은 일도 있으셨고 해서 뭐 정계 은퇴 비슷하게 계시다가 결국은 이제 아주 이제 그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특히 계속 어떤 뭐 안철수 바람에 이제 어떤 뭐 하나의 또 안철수의 멘토로 좀 알려졌다가 뜬금없이 또 박근혜 대통령의 또 비대위에 뭐 참여를 하셨던 거고, 또 그 이후에는 기억하시다시피 이제 또 문재인한테 또 가서 또 민주당의 또 비대위원장 하다가 이제 최근에 미래통합당 이제 비대위원장을 했는데, 그래서 나름 이제 그분의 어떤 뭐 저는 이제 이제까지 그래도 활동하신 걸 보면서 그래도 어떤 뭐 비자파 혹은 이제 비진보 뭐 어떤 그런 색채를 이제 가지셨던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당들이 그런 이념이라던가 어떤 정책적 색깔이 없어인 것인지, 아니면 그분이 그런 게 없어서 그러신 것인지, 아니면 각 정당마다 정말 어떤 미래의 어떤 정강이라던가 정책을 새롭게 좀 변화시켜야 될 인물들을 키우지 않아서인 것인지, 참 유례 없이 그 아마 좀 민주주의나 어떤 정당 정치를 한다는 나라에서는 참 이런 경우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다만 이제 예전에 뭐 처칠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정치 시작할 때는 보수당으로 하다가 이제 자유당으로 갔다가 다시 보수당으로 이제 회귀하는 정도였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뭐 처칠이 뭐 김종인 위원장처럼 뭐 비대위원, 비대위원장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참 드문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신념으로 이제 뭐 있던 정당에 좀 안 맞아서 네, 왔다 갔다는 할 수 있죠. 네, 뭐 그런데 문제는 이분은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는 기술자고, 네. 기술자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한테든 가서 도와줄 수 있다. 지금 그게 이분의 가치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이 국회의원을 지금 4번을 지냈죠. 네, 네. 4번을 했는데, 아니죠, 다섯 5번을 번, 했는데 예, 예. 5번 전부가 다 지금 비례를 지냈다. 네. 그러니까 이 11대, 12대, 14대, 17대, 20대를 했는데 5번 전부가 비례다. 네. 지역구는 유일하게 한 번 나갔는데 이해찬이한테 떨어져. 88년에 네, 졌다. 네. 지금 그게 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을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집안의 배경을 네, 언급을 좀 해서 왜 이런 특수한 위치에 있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첫 번째는 자기 그 이제 이 조부님 되시죠? 조부님이 김병로 씨라고 네.
이 초대 대법원장, 네. 과거의 구민주당, 그렇습니다. 조병옥 뭐 이런 사람들이 있던 구민주당의 이 계열에 몸담은 민주당 구파 세력과 예, 이제 구파 세력과 가까웠던 분이시죠. 이 김병로 예. 초대 대법원장의 지금 손자죠. 네네. 이분의 아버지도 또 판사였습니다. 네. 그래서 판사였고 아마 서울 이 법원장을 하셨을 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대학을 졸업할 때부터 이제 이 야당 통합 등에 네. 김병로 이제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나 일찍 돌아가셔서 네네. 할아버지의 비서 역할을 하면서 이제 본인의 캐릭터가 형성됐다. 네. 이제 그 부분이고 다른 또 이제 하나의 부분을 보면 이제 부인이 김미경 씨라고 그 이하여대 교수죠. 네. 이제 그런데 그 이제 김재익 청와대 그 수석 있잖아요. 네네네. 아웅산 사태 때 돌아오셨던. 그 양반의 그 중매로 네. 이제 김미경이라는 사람과 결혼했는데 이 김미경이 한일은행장을 했던 김정호 씨 딸이고요. 네. 현재 이제 이대 식품영양학과 교수를 했죠. 네. 명예교수고 이제 그만두고. 그런데 처의 삼촌이 김정념, 네네네. 박정희 정권 때에 이제 예, 비서실장을 지냈고, 상공부장만 예, 하셨던. 얼마 전까지도 또 박근혜 대통령의 네. 그 뭡니까 이 재단 같은 부분을 네네. 맡아오셨죠. 네네. 그래서 김정념 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이 처남 이제 이 처삼촌이니까 처삼촌으로서 이제 그 역할 이런 것이 이분이 사실상으로 이제 독일 유학 갔다가 와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자리 잡고 있을 때 박근혜 정권 때부터 청와대를 드나들면서 각종 부가세나 좀 뭐 의료보험 도입 등에 대해서 독일의 경험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사실상 직책은 맡지 않았지만은 이 깊숙이 인볼브된 네. 정치 교수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누굽니까 저쪽에 이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네네. 이제 신군부에서 당시에 이제 국보위를 만들고 국배위 산하에 이제 위원들을 이렇게 이제 유명한 교수들을 불러와서 이제 거기에 두고 이제 국가 방향을 정하는데 그 국보위에 이제 자문위원으로 참가를 했죠. 그래서 이제 국보위 자문위원으로 참가하고 그게 이제 경력이 되어서 이제 그 전두환 노태우의 이제 민정당 창당 발기인도 지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분 이제 행보를 보면 주로 박정희 정권 때 이제 청와대에 들락날락하고 전두환 노태우와 인연을 맺어서 비례대표 의원을 이렇게 3번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 의미하겠습니까? 글쎄, 어떤 뭐 이제 이분의 이제 전면 특허가 경제 민주화를 이제 주장하셔가지고 이제 이름을 알리게 되셨는데 최소한 정치적인 어떤 민주화하고는 굉장히 그 세력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멀었다고 좀 보여지고 이제 이렇게 하셨던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원래는 이제 성황대학교 경제학과가 이제 그 주요하게는 좀 보수주의, 신자유주의적인 어떤 경제 정책을 이제 주창하시는 분들이 주축이 됐던 성장용자들이 많으셨던 분인데 뭐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 좀 그거하고는 약간 좀 결을 좀 달리하셨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했으니까 독일의 이제 이 소셜 그렇습니다. 이코노미 이제 사회적 경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도 보수나 뭐 예. 그런 생각이 드셨거든요. 이제 배워왔는데 네. 그 배운 분하고 이제 배운 부분하고 지식하고 이걸 갖다 지식을 반영하는 부분에는 누구든지 나를 쓰면 나는 그 사람한테 머리를 빌려준다. 네. 그러니까 도구로서의 부분이지 네. 뭐 정치적으로는 그게 누구든 관계 없다라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젊었을 때부터 형성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좋게 보면 그 테크노크라트로에서의 도구론, 즉 국가 발전을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든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자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정치적 철학은 없단 말인가?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할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자기네 정치는 자기가 선택하는 거니까 박정희 이제 부인하고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김정영 씨를 통해서 뭐 처사이가 그 저기 뭡니까 이 뭐 독일에서- 처삼촌이 네. 김정영 씨고 네, 네. 하니까 김정영 씨가 실세니까 네. 어떤 식으로는 끈이 나아졌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조카 사이가 처조카 이 아직 조카 사이죠. 예, 예. 조카 사이가 예, 예. 이제 그 유명한 뭐 이 김병로 아들이고 독일에서 경제학을 공부해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발탁이 되어서 네. 청와대 선을 보고 네. 또 그런 부분에서는 반짝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발탁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뭔가면 그런 반짝이는 부분하고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했으면 이제 그런 쪽에서 쭉 가야 맥락이 좀 맞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2004년에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DJ 쪽에 이 어떤 형태로든 접촉과 네. 접근을 시도했을 건데 DJ 쪽에서는 어쨌든 DJ가 별로 마음에 내켜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러니까 좀 성격도 좀 두 분이 고향도 예. 고향도 호남이고 예, 예. 연계되려면 뭐 가인 김병로 예. 손자고 하면 DJ가 얼마든지 발탁을 했을 건데 어쨌든 DJ 쪽하고는 연결되지 못하고 2004년에 보면 그 탄핵 노무현 탄핵 때쯤 그 남아있던 작은 민주당 예, 예.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추미애가 당 대표를 하고 할 때 삼보일보하고 난리칠 예, 때. 그때 이제 뭐 그 도장을 들고 튀고 어쩌고 하는 일이 그때도 도장 네, 들고 네, 나르사가 네. 벌어졌는데 네. 극적으로 또 비례대표를 거기서 꿰찼어요. 네. 그래서 그 추미애의 그 새천년 민주당의 잔류 세력의 비례대표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제 그다음 2007년 대선에서는 그 당에 있으면서 새천년 민주당에 있으면서 이제 친노 세력인 새천년 민주당은 친노에 들어가지 못한 그렇습니다. 동교동 세력의 당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친노 세력의 이제 열린우리당이 해체 뭐 재통합을 거쳐서 대통합 민주신당에 정동영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럼 그때 또 정동영을 또 그러니까 새천년 민주당의 비례대표를 하면서 새천년 민주당에는 별도의 대선 후보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인재가 네, 네. 김민석 씨와 둘이 네, 네. 경선에서 네, 네, 네. 이인재가 대선 후보가 됐죠. 네, 네, 네. 기억나시죠? 네, 네, 네. 그럼 그 당의 후보를 도와야 될 건데 그 당의 비례대표로 몸담고 있으면서 저 대통합 지금 민주신당의 정동영을 도왔어요. 재밌는 이건 저는 잘 잊어버렸던 건데. 네, 그 재밌는- 사람들이 좀 잊어먹고. 네. 그리고 이제 2008년에 이제 아마 이 국회의원을 할 때 2008년 이전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뭐 밥을 한번 먹었다고 그렇게 자기 자서전에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 갔을 때 2011년 12월에 네. 홍준표 지도부가 붕괴되고 붕괴되고. 그때 이제 비대위 위원이 되었고 그리고 비대위 때 좀 시끄러웠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들락날락하니 하다가 네. 이제 2012년 9월에는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되고 요때쯤에서 이제 그 11월 2011년하고 12년쯤에 저하고 좀 여러 번 만났습니다. 아, 그 그렇습니까? 이분이 저 당시에 그 세금전 좀 못 가서 네. 그 뭐야 터널 있잖아요. 네, 네, 청와대 네. 뒤에 네, 터널이야. 네, 네. 지금 예, 생각이 그 안 터널 지나면 그 사무실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제 몇 번 가고 했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또 2012 박근혜 정권 당선됐지만 박이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 한 번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당선 이후에. 네. 그러니까 되면 보자 그랬겠죠. 네. 이분의 이제 주장은 박이 벌써 선거 막판부터 기득권에 둘러싸였더라. 네. 그리고 선거 때 트러블이 있어서 뭐 경제민주화 이런 거 가지고 호텔에서 보좌해서 갔더니만 12명인가를 데리고 와서 자기를 둘러싸더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제 저쪽으로 이제 이쪽에서는 털렸다 네. 생각하고
발을 뺐죠, 완전히. 네네. 그런데 이제 이분이 특징이 2012년 총선에도 보면 이제 자기 사람을 좀 심으려 했다. 비대위 때 네네. 이야기도 있었고 또 민주당에 갔을 때도 당 대표를 맡았을 때 네네. 그게 이제 2016년이죠. 네네. 그때도 이제 보면 그 자기 사람 뭐 셀프 공천 네. 이런 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시끄러웠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 비대위원장을 한 7개월 하다가 이제 이 그만두고 나왔죠. 네. 자,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한석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측근 공천 등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만두고 그래서 이제 2016년 8월에 추미애가 되고 난 뒤에 이제 당 대표가 네네. 비대위원장을 물러주고 나와서 이제 비례대표직을 그만뒀죠. 탈당해 예, 버리면서. 탈당하면서 그만뒀고. 그리고는 이제 안철수를 또 대선에서 네. 2017년 대선에서 도왔죠. 네네. 안철수하고 협약을 맺었어요. 그 협약이 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 개헌을 한다. 네. 이제 되면 네. 그리고 이제 그 협약에 보면 대통령 임기를 3년 반으로 한다. 네. 개헌 내용은 이제 이원 집정부제다. 네네. 그리고 이제 이 안철수가 되면 당은 자기가 이제 안철수가 되면 조각권은 자기가 좀 가진다. 이런 부분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데자뷰가 좀 있는데 2012년에 박근혜 이제 그 저기 대선 때 네네. 친이계통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우리가 도와준다. 그런데 당신이 되면 6개월 안에 개헌을 한다. 그래서 이제 임기를 3년 반으로 하고 개헌되고 나면 3년 반만 하고 물러가라. 그리고 이제 뭐 이 이원 집정부제다. 그런 거를 요구했거든요. 그게 이제 김무성이 당대표 예, 때 예, 이제 예, 공개를 예. 했던 얘기 그 얘기 예,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 이제 당 대표가 아니고 그 2012년. 아니 그러니까 저 그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예, 예. 이후에 예. 김무성이 당대표가 돼가서 되기 전에. 그러니까 되고 이제 왜 제가 말하는 거는 예, 예.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 대선 그 예, 그전 합의 맥락에서 그 이야기를 계속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박이 안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2017년 대선에 이 내각 구성권을 넘겨받고 안철수 후보 지지를 발표했고 그런 다음에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을 모아가지고 이제 반문재인 연대를 하려다가 빅텐트라는 게 이제 예. 그 당시 얘기 맞습니다. 3명이 다 거부하고 문재인 승리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참 복잡한 와중에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건 뭐라고 할까 좀 집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귀찮아서나 남의 눈을 의식해서라도 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꾸준하게 추구하신 면이 진짜 있으시네요.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본인이 국회의원 5번 하는 동안에 출마를 안 하고 본인이 또 무슨 대선에 그때도 출마한다고 했다가 2017년에도 약간 뜻을 뭐 있다 2월 없다 달쯤에 뭐 이렇게 하다가 기억납니다. 아니 출마 선언까지도 여의도에서 중소기업회관인가에서 그러셨습니까?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러다가 또 곧바로 접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저 홍석현과 네. 이제 뭐 정운찬 네. 등등을 만나서 뭐 정치 세력화를 도모한다 하다가 또 안철수하고 마지막에 정리되고 뭐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래서 참 본인이 선거는 이제 유일하게 한 번 나갔다가 떨어지고 선거를 안 나가면서 선거는 싫어하면서 끊임없이 이제 선거에는 또 참여하는 선거는 참여하고 네. 본인이 이제 누구를 만들고 네. 그 지분을 갖다가 네. 논하는 네. 부분을 보면 좀 어떻게 봅니까 캐릭터에 대해서는? 하여튼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김정렬 전 이제 실장님을 말씀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그 권력에 대한 뭐 어떤 추구는 좀 있는데 하여튼 뭐 전면에 나서서 어떤 이제 리더로서 이걸 책임을 지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그 극구 이제 안 하시려는 것 같고 어떤 그 대신에 숨은 어떤 그 실세의 어떤 그 권력을 행사하는데 굉장히 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셨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그 대선이 끝나고 난 뒤에도 이제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으로도 거론이 됐어요. 네, 네. 그것도 그걸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이 총선 때 다시 또 총괄 선대위원장이라고 그 미통당의 한국당의 위기에 거론되면서 마지막에 2주를 띄었죠. 네, 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쓸모없는 일에 2주를 뛸까? 많은 사람들이 의아스러워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주를 띄고 끝난 게 아니라 황교안이 물러나면서 네. 비대위원장으로 맡아달라 했다고. 네, 네. 그리고 실제 또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됐습니다. 그리고 주호영이가 그걸 또 심재철이가 하려고 쫓아다니다가 또 주호영이가 그걸 또 쫓아다녔어요. 네. 자, 저거를 보면 대한민국에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무슨 대선이 임박한 것도 아니고 네. 어차피 망해버린 당의 비대위원장으로 김종인을 대선 때 김종인을 데리고 온다면 뭐 그 사람의 가치다 어쩐다 하지만 기어코 맡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기를 연말로 하자부터 뭐 이럴 때 정권을 주고 임기는 뭐 내년 4월까지다 버텼잖아요. 네, 네. 그걸 관철시켰어요. 관철시켰습니다. 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부터 좀 평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저한테는 좀 굉장히 불가사의한 면들이 좀 많습니다. 왜 이분이어야 되고 왜 이분한테 이렇게 쩔쩔매는지 등등에 대해서는 좀 불가사의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번 만나본 사이고 또 통화도 한 사이고 뭐 그런 사이인데 제가 이제 황교안을 비판을 많이 하니까 그런가 네. 뭐 연락이 어느 시점부터 서로 끊어졌어요. 가장 가까이 봤던 게 한 문정권 들어서고 2017년 쯤인가 네. 한번 보자고 연락이 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더만요. 그러고는 이제 서로 연락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정치를 이렇게 하고 싶은데 집요한 권력의 의지입니다. 아마 이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나이가 지금 80이 넘었는데 네. 그런데 자기가 대선에 출마를 하기로 해놓고도 그걸 가다가 자기는 또 접어버리고 끝까지 가요. 보통 사람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내가 한번 고 안 하겠습니까? 네, 네. 그럼 도대체 이분이 노리는 거는 이 와중에서 지금 남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까 미통당에? 그런 거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제 그 당권을 장악해서 이제 확실한 이제 어떤 개헌 플랜에 따라서 이제 그 실질적인 국가 그 내정에 관한 권리만큼은 내가 본인께서 가져가는 쪽으로 아마 모든 거기에 목표를 두고 이제 움직이시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개헌을 하려면 여당이 해줘야 되는데 여당이 저렇게 이겨버려서 이 이전까지는 미통당을 꼬실 때 황교안 등을 포함해서 총선 끝나면 6개월 안에 개헌하자 하고 정세균이 문재인한테 들었다 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말 다시 정세균이 확인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그러니까 믿기 용일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 연초에 예, 예. 여당이 야당 내부를 흔들라고 그러잖아요. 예. 만약에 그 말이 진실이었다면 우리가 이겼지만은 하기는 해야 된다 하면서 하자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말 전혀 안 놓잖아요. 오히려 뭐 문재인식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자고 이야기를 하죠. 네네. 자, 그래 보자면 제가 말한 그 정세균이 던진 개헌하도 총선 이후에 곧바로 6개월 안에 개헌하자. 그 말은 미통당을 흔들기 위한 사기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놀아난 김무성이나 황교안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뭐 저는 맞아 요즘에 그 사람들 다 그냥 프락치라고 생각하니까요. 이런 간첩이 어딨냐 생각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도대체 무슨 생각들을 하고 그랬나 싶은데 근데 그 와중에도 깨알같이 저 미통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을 차고 왔다가 김종인은 총선도 지고 황교안은 물러나게 될 거라는 걸 100% 알았던 거예요. 100% 알았던 것 같습니다. 황장수가 황교안 낙선 운동을 벌인다니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황교안은 그걸 또 갖다 바칩니다. 김종인을 이야기하고 예. 김무성이나 지금 뭐 대체로 보면 총선 때 움직였던 게 박영준, 예.
김무성, 그다음에 황교안, 뭐 유승민, 그다음에 유승민 뭐 이런 부분이 다 흔적으로 보면 친이 비박이 연합체의 권력이 넘어갔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김형우나 네. 이석연이까지 네. 포함해서요. 네. 그러면 이번에 총선 이후에 수습도 주호영이가 됐잖아요. 네. 네. 주호영은 친이 비박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견도 주장하고. 네. 네. 그러면 주호영이가 또 저기 저 앞에 심재철에 이어 지금 김종인 데려오기를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가 가끔씩은 생각이 나는 게 미통당 내부에 누군가 당 밖에서 당을 주무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 좀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전부 모든 게 저는 뭐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는 뭐 사실인 것 같고. 그러면 누가 움직여서 김종인을 대표로 들고 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냐? 대체로 이런 거는 보면 누가 몇 사람 유력한 사람이 움직여서 던져 놓으면 나머지는 별 생각 없이 따라가거든요. 네. 예.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된 일이라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모든 게 지금 많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일관된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그 보수 지지층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 그 기성 보수 정당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이제 그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이제 좀 고분고분하지 않았던 세력들이 어쨌든 이 총선 패배로 완전히 일소가 돼 버렸고, 그 결국은 이제 그 대표로 이제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딱 쟀을 건데, 저도 이제 뭐 꼭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뭐 어떤 개인의 어떤 입장이라기보다는 어떤 무슨 그보다는 이 어떤 이 세력과 어떤 좀 밀접하게 좀 연관이 돼 있는 어떤 뒷받침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력한 설이 나오는 거는 홍석현이 하고 있는 네. 여시제와 네. 거기서 이제 김종인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이고 네. 진위도 거기 다 있다. 네. 그래서 지금 개헌을 하는 세력들이 개헌이란 말을 감추고 김종인을 밀어 넣는데 동의했다. 네. 김종인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개헌을 끌어낼 거다. 네. 문이 지금 저래 건재하지만은 결국은 이제 임기 말로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특히 코로나로 경제가 붕괴되면 문이 김종인에게 거국 내각을 제안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뭐 김종인이 경제 부분을 책임지고 하면서 거국 내각의 멤버로 들어가고 또 미통당 몇 사람도 장관 시켜준다. 그러면 이제 뭐 정권 구분이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는 식으로 뒤섞은 다음에 그것이 이제 임기 말에 개헌 논의로 전개된다. 뭐 그런 지금 꿈을 꾸지 않는다면 뭐 하려고 저희를 맡겠어요? 저렇게 해봤자 뭐 남 좋은 일 시켜주는 건데 뭐라고 보십니까? 참 하여튼 좀 글쎄 뭐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참 헛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가만히 보면 미통당의 보수나 자유 우파라는 그런 이 슬로건을 못 쓰게 하고 일체. 네. 그다음에 기본소득을 말하고 기본소득을 말한다라는 것은 앞으로 민주당과 거의 유사해지겠다라는 가장 핵심적인 이 정책적 유사성이지 네,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이니 뭐라 하더라도 결국 다음 대선에 민주당이 기본소득을 들고 나올 거는 보편적으로 뻔한 거고, 네. 그럼 민주당과 미통당 사이에 이념적 차이가 기본소득이라는 데 담긴 차이가 없어진다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는 거 보면 노동자의 권리 강화. 아니 대한민국만큼 노동자 권리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화를 당의 정강 정책에 넣어서 산업화만큼 강조하겠다. 그러면 미통당의 민주당화가 지금 김종인에 의해서 정강 정책 수정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최초로 이제 그게 그 2012년 이제 박근혜 그 대표 밑에서 비대위 할 때 이제 그 정강 정책에서 보수니 이런 것들을 이제 뺀다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아예 뭐 그 정도 어떤 뭐 단어의 뭐 어떤 삭제나 수정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그 방향 자체를 틀어버리는 거라고 지금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김종인 그러니까 뭐 어제 소장님 말씀처럼 김종인 위원장은 무슨 권력을 잡고 살아남겠지만 이게 보수 정치 세력한테는 뭐가 지금 남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가 지금 시대를 해석하자면 경제적으로 대공황이 어려워진다면 보수가 이걸 해결하는 방법을 김종인이 아니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전혀 아니라고 이 이런 시대에 대비해서 서포 15조 같은 것도 우리가 그렇습니다. 만들어내놨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기본소득이나 국민들한테 돈 주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예, 예. 돈 전략하는 내용만 있지 돈 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가적 고용 창출은 있죠. 꼭 필요한 부분에 부가가치와 굉장히 높은 국가적 고용 창출은 있지. 돈을 그냥 주자라는 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보수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 보수식의 새로운 그야말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또 이 젊은 사람들의 주거 또 더 나아가서 이 생활 비용의 절약 그러니까 대기업의 담합 부분에 대한 견제 등을 이래서 이런 우리의 경제 가치관은 이런 거다라고 내야 될 건데 기본소득의 이슈에서 이미 이거는 좌파의 이슈잖아요. 그 좌파의 이슈일 뿐더러,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그걸 알면서 지금 은폐를 하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저번에 저희가 후선님과 함께 기본소득제에 대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이제 좀 같이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마련했지만, 그러니까 기본소득제가 물론 그러니까 뭐 좌파적인 어떤 분배의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거 반면에 또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이제 기존에 뭐 좀 그 아주 엉망진창으로 운영되고 있던 복지 수급 체제를 싹 개편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제를 일원화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근로기준법이나 각각 노동관계법이 특히 대기업 뭐 이런 공기업 이런 노조의 어떤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그 이익만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쪽으로 좀 가고 있는데 여기에 다시 또 무슨 농자의 권익을 강화한다, 뭐 민주화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제를 얘기한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재벌이니 뭐니 이런 거에 대한 뭐 특혜나 이런 것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현실화된 근로자들 사이에 이끌어져 있는 불평등 양극화 심화는 이거는 덮고 가겠다는 건지 이것까지 뭐 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 안 하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기본소득제라는 거에 뭐 기본적인 어떤 그래도 그 개념을 김종인 위원장이 좀 이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좀 저도 굉장히 그게 불만이고요. 그 반면에 또 급기야 이제 오늘 월요일자로 윤희숙 이제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제 참다가 이 부분에 대한 비판하는 이제 그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뭐 여기도 윤 의원도 말씀하신 거지만 그러니까 부채라는 문제로 따지면은 싱가포르가 훨씬 더 부채가 많다 대한민국보다. 그런데도 국제적인 신용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그것들은 대부분 다 자산적 부채.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주택이라던가 그래서 여러 가지 재산이 들어가고 뭐 비용이 들어가고 그걸 국가가 부채를 지고 있지만 그게 무슨 단순히 지금처럼 무슨 누구한테 돈 나눠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자산 가치를 향후하고 있는 그런 부채들이기 때문에 신용도에는 문제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이 이제 윤 의원의 말씀인데 오히려 정말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양극화나 심각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정말 이런 그러니까 국가가 자산적인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재화들을 재정을 투입해서 마련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저 사실 진짜 보수의 논리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안 하고 있으니까 참 이해가 안 될 일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월 30만 원씩 전 국민한테 주자면 그게 이제 지금 이 소득세 법인세가 합쳐서 78조래요. 네네. 그 2.3배가 드는 78조에 223조인가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게 되면 월 30을 받게 되면 지금 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30만 원만 받아야 돼요. 네. 지금은 70만 원 받거든요. 그렇습니다. 1인당. 네. 거기에다가 주거 지원까지 포함되고 이럴 때. 그리고 노인들은 이 월 30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이 끊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 받게 되는 사람은 이런 복지에서 그 대상이 될 수 없는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만 새로 받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김종인의 이 지금 이 기본소득제에 대한 부분은 기본소득의 본질을 까발려서 현재 한국에서의 상황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이게 되려 그러면 사회 경제가 깊숙하게 4차 산업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몇 사람, 몇 회사만 돈을 다 벌고 나머지는 다 거지 상태인데 이 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거다. 근데 지금 돈이 어디서 나올 건지 이게 답이 안 나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이 드는 게요. 지금 네. 이제 부장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공황 수준의 지금 불황이 이제 곧 목도 이제 이미 왔거나 곧 온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전의 어떤 경제 불황과는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이제 문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끔찍한 경제 불황 속에 개인은 뭐 질자를 잃고 다 뭘 잃는데 기업만 무슨 이득이 나고 뭐 그렇게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오히려 지금 이제 한 개 기업에 대한 뭐 교수님도 이전에 말씀하셨지만 한 개 기업들을 정말 차라리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일단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제 그 의견들이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법인세를 또 인상을 하고 뭐 어떻게 한다 해서 이런 재원을 마련한다는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예.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를 미통당이 밀어붙이는 그거는 지금 이 민주당과 미통당 사이에 거리를 좁혀서 다음 대선에서 변별력이 없도록 만들려고 하는 의도적인 지금 두 번째 폭망의 이제 시나리오가 가동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그런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최근 좀 그것도 본 지가 좀 오래됐는데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뭐 25점 몇 %라고 뭐 나오는 이제 그런 내용을 보고서 이제 언론에 이제 그 보도 내용은 이제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뭐 떨어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놀랐던 게 아직도 미래통합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25%가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습니다. 예. 뭐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좀 추구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거고 하등 다름이 없는데 네. 왜 국민들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일절 제대로 된 비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뭐 김여정 관련해 가지고 뭐 한마디 하셨던데 뭐 그러면 그런 정도 가지고서 우리는 뭐 김여정한테 그렇게 문재인처럼 눈치를 안 보는 정당이니까 우리를 찍어달라 뭐 그런 정도로 지금 지지를 호소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는 뭐 저는 이제 하여튼 뭐 총선 이후에 뭐 미래통합당은 절대 지금 찍지 않을 것 저는 딱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국민들 많이 늘어날 텐데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김종인 위원장이 그 보수나 어떤 자유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정강 정책을 계속 추구하는 난 미래통합당에 있어야 1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이 미래통합당에 있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그래도 윤희숙 의원께서 이렇게 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주신 게 좀 반갑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소장님 저도 마찬가지 의견이지만 이게 지금 이런 비상적 아주 그 세계적인 어떤 어려운 경제 위기에서 국가가 분명한 역할을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럼 그 막대한 그 이제 결국은 이게 뭐 어떤 빚이든 이게 빚인 것인데 그 빚을 뭐 어떻게 써가지고서 미래 세대의 부담을 좀 그 미래 세대에게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지금 운영해 갈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아이젠다인데 무조건 뭐 국가가 뭘 해야 된다는 것만 내세워서 뭐 기본소득제를 시장이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은 정말 이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정말 완전 망치려고 작정한 세력이다. 그러니까 그게 뭐 문재인이든 김종인이든 상관없이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 이번에 뭐 긴급 재난 지원금 같은 경우만 해도 뭐 다 지금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문재인 스스로가 뭐 소고기를 많이 사 먹어서 흐뭇하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그러는데 지금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국가의 돈으로 지금 국민들이 콜레스테롤도 위험한 국민들이 그 소고기를 많이 사 먹는다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나 미래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정확한 좀 이렇게 토론이라던가 선이 지어야지 김종인 위원장 뭐 내가 말하는 거에 토달지 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얼렁뚱땅 넘기려고 같은데 절대 이거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숫자를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 착시 현상이 있었는데 소득세하고 법인세가요. 지금 올해 걸리려고 그다 질게 지금 147억 7조라는 거예요. 147조. 그런데 월 30만 원을 주려고 하면 지금 187조. 그래서 이걸 다 주려고 하면 총 334조 정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올해 147조인데
월 30만 원을 주려면 올해 그다음 거는 올해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써야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187조를 더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합치면 147조에다가 187조를 합치면 334조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좀 기본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뭐 차라리 돈 쓰는 건데 그러니까 30만 원은 왜 30만 원이면 그게 이해가 안 돼요. 30만 원 가지고 뭘 하라는 겁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한테. 예? 그냥 쌀이나 좀 라면이나 사 먹고 이제 그냥 뭐 밥만 그냥 위장만 채우고 살라는 겁니까? 그 30만 원을 준다는 의미 자체는 전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저 액수가 정해지는 데는 많은 고민을 거쳐서 그렇습니다. 대상과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지도 적지도 않은 돈. 예. 그렇지만은 자기도 좀 노력을 해야 좀 희망이 보이는 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덕적 해이, 모랄 해저드 같은 부분을 예방하는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미통당을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김종인, 목표가 어딜지 좀 지켜보면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하여튼 뭐좀 지켜볼 것 같지는 없고 예. 하여튼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뭐 이제 그 뭐 주요형 같은 작자들이 자기 앞에서 굽신굽신 거리니까 아주 그게 기고만장해서 뭐 정말 무슨 짜르처럼 뭐 행사하시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만만하게 되시지 않을 거다. 차라리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좌파로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유사 좌파 그 프락치 좌파로 인해서 제가 죽을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으니까요. 생각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